잠재력을 일깨워라.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정신훈련이 육체 단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고의 성적을 올리려면 의지력, 자기 최면 능력, 낙천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어법, 그리고 시공 초월 능력 등 자신 내부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들이 서로 잘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능적 충동을 자제한다. 60년대에 스탠퍼드의 한 유치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 심리학자 월터 미첼 박사는 4살짜리의 꼬마 아이들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해보았다. 이어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깐 쇼핑을 하고 오겠어요. 저기 테이블에 바나나를 갖다 놓았어요. 지금 먹고 싶은 사람은 하나만 집어 먹도록 하세요.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때는 2개를 주겠어요. 몇몇 아이들한테 이 상황은 아주 명백했다. 선생이 나가자마자 그 아이들은 재빨리 하나씩 집어들었다. 또 몇몇 아이들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나나를 집어들었다. 그 외 나머지 아이들은 스스로 고안해낸 온갖 시간 보내기 작전을 쓰면서 끝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20분을 참고 기다리는데 성공했다. 이 아이들은 약속대로 2배의 보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감성적 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즉, 참을성 많은 아이들은 약속된 보상에 비해 일시적인 벌은 가볍다는 것을 이미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감정들이 수반된 본능적인 충동을 뒤로 밀쳐내는데 성공했고 자신의 결심을 20분간이나 지켜내는 끈기를 발휘한 것이다. 이것으로 실험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12년 뒤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는 이러했다. 그때 유치원 시절에 잘 참았던 아이들은 여전히 나중에 올 보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퇴할 줄 아는 방법을 더 능숙하게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매사에 열의가 높고 자신감이 강했으며 공부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 있었다. 반면에 선생이 나가자마자 즉시 바나나를 집어먹었던 아이들은 대체로 불안하고 우유부단한 편이었으며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시달리는가 하면 걸핏하면 싸움을 하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는 편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에서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데는 이 바나나 실험이 IQ 테스트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Q와는 별도로 의지력이나 보다 높은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능력은 지적 성취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곧 타고난 재능을 최고도로 실현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낙천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낙천적인 어법을 몸에 익힌 사람, 가령 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아. 하지만 오늘 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
이러한 사람은 흔히 실제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것은 타고난 잠재력이 현실을 긍정할 줄 아는 낙관적인 태도로 인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어법에 익숙한 사람, 가령 그건 역시 내 능력보다는 운이 더 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흔히 자책감에 빠져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곤 한다. 그들은 대개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한다. 개인적인 책임. 10월 중순에 갑자기 눈이 오리라는 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시. 시간의 일반화. 넌 요즘 나를 보면 피하는 것 같더구나 라고 말하는 대신에 넌 나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시. 상황의 일반화. 그때 난 상황을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그 전까진 10년 무사고였었다고 라고 말하는 대신에 차를 몰 때면 나는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개인적 무능력이나 무대책으로 돌리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다. 자신을 책망하고 불평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낙천적인 사람보다 더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쉽게 절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미국의 88 서울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실험은 낙관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가를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박사는 낙천적 성격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서 먼저 수영 선수들의 개인적 어법을 조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수영 선수들에게 각자의 주종목을 역영해보게 했다. 선수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실제 기록보다 좀 더 낮추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다음 시기에 그의 추측은 입증되었다. 낙천적인 선수들의 경우 더 나은 기록은 아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좋은 기록을 낸 반면에 비관적인 성격의 선수들은 뚜렷하게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비관주의는 예언에 쉽게 이끌려 그 예언이 적중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관주의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패배주의적 어법을 지닌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괄적인 판단, 과장된 반응, 책임 전가 등이 보다 합리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들로 대치되어야 한다. 큰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기로 하자. 그의 내면적 목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치의 말을 듣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수술을 받고 나면 아마 반쪽짜리 인간이 되고 말 거야. 과연 다시 회복해서 정상이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러나 그의 독백이 더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 하지만 여러 곳에서 마이어 교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들어 알고 있잖아.
나는 이 분야의 대가로 통하고 있어. 게다가 나의 전반적인 몸 상태는 심장병 하나만 빼놓고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야. 그리고 수술 때까지 몸무게는 어쨌든 5kg는 더 줄어들겠지. 집중하고 몰두하는 습관을 기른다.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만사는 쉽게 이루어진다.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들이 마치 저절로 움직이듯이 건반을 찾아서 누르고 벌써 며칠 전부터 미루어둔 원고가 꿈속에서처럼 갑자기 술술 씌어지고, 골프를 칠 때 전혀 평소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공이 멀리 날아가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떨어진다. 헝가리계 미국인 심리학자 미알리 칙젠 미알리 박사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모두 쏟아붓는, 그래서 만사가 전혀 힘 안 들이고 척척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는 이런 최고조의 단계를 일컬어서 유활, 영어로 flow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에 완전히 몰두한 결과로 나타나며 시간과 공간을 잊게 하는 행복의 경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활 체험은 우리의 마음에 마치 아드레날린 분비가 오래 지속될 때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에 도취할 때 느끼는 이런 행복감은 일종의 선물처럼 우리 체내에 생성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펩티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과 밀도 높게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화학적 작용 덕분이라는 것이다. 도파민이나 펩티드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것은 모두 신체 자생적 보상 체계로서 기능하는 변연계의 한 부분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상 체계로서의 이와 같은 도취의 칵테일을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전력 투구와 에너지이다. 유활 체험을 위해서는 역량과 지식이 필요하며, 그리고 도전 대상과의 절대적 합일화가 요구된다. 특히 예술가, 정상급 스포츠맨, 외과 의사, 등산가 혹은 전문 기사 같은 사람들이 빈번한 유활 체험을 통해 점점 더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고무되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도전과 성취 수준이 서로 비슷한 균형을 이룰 때, 예를 들어 스쿼시 상대가 자기보다 좀 더 잘할 때라든가, 혹은 색소폰 연습곡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을 때, 이러한 경우 유활의 도취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하나는 집중이다. 유활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 그럴 때 불안과 의심에 차 있는 그러한 자아는 뒤로 물러난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상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은 승리나 성공과 같은 보너스가 아니라 일과 집중된 노력 그 자체이다. 따라서 유활의 경지는 우연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체험은 기울인 노력에 대한
대가나 인정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상해준다. 그 경지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보다 조금씩 더 커나가는 것이다. 감정을 이입하라.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감정이입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찾아갈 때, 사랑이라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난 3살 난 아이를 진정시킬 때, 모금운동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따를 때, 혹은 자신의 낡은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등 갖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나 어려움 또는 기대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요구받는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그들과 전혀 다를지라도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존 기제로서의 감정이입. 진화론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하려면 어떤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감성 레퍼토리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의도를 평가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감성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뇌가 손상된 환자를 관찰해 보거나 원숭이의 뇌수술 실험을 한 결과 특히 우뇌, 전두엽과 편도핵이 손상당했을 때 감정교류에 장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이나 우뇌 전면이 손상당한 사람이 언어의 음조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표현에 대한 감성 보고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공손히 쳐다보는 장면과 서로 위협하듯이 쳐다보는 장면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 같은 관찰의 결과 우리는 특정한 감성 신호에 대한 반응이 뇌의 구조에 담겨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감정이입이란 분노나 공포, 슬픔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기본 요소에 속한다. 감정이입은 습득 가능하다. 하지만 감정이입이 신경 생물학적인 기본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감정이입을 통해 우리가 표출하는 행위들 대부분은 자신의 교양과 주변의 문화적인 환경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감정이입과 학문적인 지능 간에는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노만 프리데릭슨 박사는 한 실험에서 의과 대학생들에게 여자 환자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게 하면서 그 환자가 유방암에 걸려 아마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조사했다. 전문 지식에 대한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학생군이 대화에서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감정이입 능력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역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을 헤아리는 감정 이입 능력은 학문적인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해석할 줄 아는 아이들은 감정 이입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지능 지수가 같은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학교 성적이 좋다. 그런데 감수성과 공감의 능력은 일찍부터 정해진다. 심리학자인 리처드 퀘스턴 박사, 조엘 와인버거 박사, 캐롤 프란츠 박사가 장기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알아낸 바와 같이 감정 이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의 신호에 예민하고도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기는 배고픔, 갈증, 지루함, 축축한 기저귀, 피곤함, 복통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울음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 신호를 제대로 해독하느냐의 여부는 부모의 감정이입 능력에 달려있다. 부모가 아기의 소망과 욕구를 자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기는 지루해서 그러는데 먹을 것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 아이는 여러 가지 감정을 서로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또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배려, 공정함, 타협심을 길러주는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감정이입 능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 구성원들 누구나가 나름대로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아이는 가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아이보다 성인이 되어서 남의 기분과 소망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드러낸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감정이입은 자신의 감정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성적 신호를 무시한다. 특히 남자들은 감성적인 차원이 아닌 객관적인 차원에서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왔다. 직업상의 여러 어려운 점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의학적인 소견, 점점 감소해가는 성취 능력 등이 남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포츠, 정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주제들 배후에 숨어 희희낙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들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감정이입은 신뢰할 만한 실속 있는 관계를 요구한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이 몸이 아픈 친구에게 동정을 표하기는 어렵다. 혹은 막 첫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불안이나 불면의 밤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내의 막연한 태도를 감지하기란 어렵다. 상대방의 말을 능동적으로 청취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걱정, 불안 등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대체로 야, 나도 알아. 2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담낭 수술을 받았을 때 라는 식으로 그와 동일한 체험을 들려주면서 대응한다거나 아니면 넌 휴가를 얻는 게 필요해. 내가 너라면 그러한 끝없는 초과 근무를 감수하지 않을 텐데
다른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겠어 등 호의적인 조언을 해준다. 일상적인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충고는 사실 이따금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 같은 반응이 상대방에게 별로 건설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 상대방은 이런 충고를 들어도 여전히 자기 경험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일쑤이며 혹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심지어 압박받았다고 느끼기 십상이다. 여기서 대안은 능동적인 청취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감성세계와 이성세계로 들어가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감정이입하는 것이다. 청취자는 상대방의 객관적인 정보, 가령 새로운 직업은 물론 하나의 도전일지도 모르겠어. 그와 나는 서로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할 뿐이야. 이러한 정보를 그 배후에 있는 감정과 느낌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가령 내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내 말은 그와 내가 내적으로는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지? 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을 해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능동적인 청취는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도와주는 형식이며 따라서 치료자와 교육자에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능동적인 청취는 대화가 계속해서 당사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와 그의 체험이 중심이며 청취자는 공명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체가 함께 느낀다. 약 10년 전에 멕시코시티 대학의 심리학자 호코보 그린베르그 실버바움 박사와 홀리에타 라모스 박사는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 우선 두 사람을 방음시설이 된 어두컴컴한 페럿 상자에 들어가게 하고는 눈을 감고 50cm 정도 떨어져서 앉게 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나누어서도 접촉해서도 안 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여 그와 정신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었다. 15분이 지난 후 전자 두부 계측기로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두 사람의 뇌파 곡선 중 70%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레벤슨 박사와 안나 루에프 박사의 연구는 감정이입의 유사한 생리학적인 토대를 시사해준다. 레벤슨 박사는 몇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 생활의 전형적인 쟁점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필름에 담으면서 동시에 심장 박동과 땀 분비와 같은 생리학적인 요소도 측정했다. 그런 다음 레벤스는 이들 부부에게 따로따로 비디오 필름을 보여준 후 다투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느꼈으며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의견을 밝혀줄 것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도
생리학적 측면이 측정되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을 묘사할 때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동일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최고의 감정이입 능력을 보였다.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남편의 심장박동이 좀 더 빨라진 순간의 남편의 감정을 재현할 때 그 아내의 심장박동도 빨라졌다. 그 반면에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실험 참가자들은 신체적인 조율 능력도 부족했다.